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의 대보팀 정재홍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닉네임으로는 제티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덕을 예전에 좀 다녔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고 사실 오히려 외부 미덕에서 좀 발표자로 참석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느낌이 새롭기도 하고 사실 지금 좀 이렇게 떨리기도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 좀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채널 코퍼레이션 EC2 앰비언트 모드 도입으로 주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데브옵스 이야기도 하지만 아마 서비스 메시 이야기, 앰비언트 모드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집중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제 팀, 그다음에 딜런이라고 해서 저희 팀 내 윤건우님도 이 프로젝트 같이 함께 시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목차 먼저 짚고 갈 건데요. 되게 간단하게만 지금 채널 코퍼레이션이 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데브옵스 팀이 어떤 어레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사실 앰비언트 모드를 사이드카 모드에서 옮겨간 게 아니라 이 앰비언트 모드를 서비스 메쉬로서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서비스 메쉬 이전에, 도입 이전에는 어떻게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었나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사이드카와 앰비언트 모드 비교, 그리고 왜 앰비언트 모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뭐 서비스 메쉬, 더 나아가서 사이드카 모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길게 보면 1월부터 11월 아니면 뭐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8개월 동안 이루어진 좀 되게 큰 프로젝트였는데, 이 시간 동안 타임라인들 보면서 되게 일단 간단하게만 어떤 스텝으로 마이그레이션들이 도입이 진행되었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인 부분은 다섯 번째일 것 같은데, 사실 앰비언트 모드를 도입한다고 했었을 때 주변 뭐 다른 회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분들이 질문을 좀 공통적으로 주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들을 한번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치기 전에 뭐 앰비언트 모드를 떠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아쉬운 점들, 아니면 뭐 잘했다고 생각한 점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공유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만 채널톡, 채널 코퍼레이션 설명을 드리자면, 채널톡은, 채널 코퍼레이션은 이제 고객과 뭐 기업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되게 심플하게는 여기 이제 뭐 화면 밑에 지금 보이시는 저런 메신저 딱 클릭해서 그냥 상담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주력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걸 떠나서 뭐 그 위에 뭐 CRM이라든가 뭐 마케팅을 발송한다든가 뭐 내부 논리지 베이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사실 올인원으로 좀 제공해드리는 제품이고, 뭐 그 이외에도 지금 뭐 AI 에이전트로 해서 AI 문제 뭐 이런 관련된 기능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그 다음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은 사실 상담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담 데이터들 혹은 고객사의 커스텀 데이터 소스들을 연동해서 실제로 왜 전환율이 떨어지는가, 어떤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거기를 더 나아가서 뭐 마케팅을 발송한다, 폰을 발급한다, 이런 익스큐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워크 OS의 포지션을 바라보고 출시한 상태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는 조직 규모는 한 240명 정도, 1분까지 하면 한 300명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개발팀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데브옵스 팀이 6명 정도 이루어져 있고, 사실 아래란이 다음과 같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제너럴하죠. 굉장히 제너럴하고 남은 부분들 맡고 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저희가 집중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랫폼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내부 IDP를 스크래치부터 구현을 해서 이제 내부 다른 개발자분들을 고객으로 하여서 뭐 셀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배포 플랫폼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 최적화, 뭐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 AWS 소스 관리 등 해서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 안정성과 가능성을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리는 이제 저와 함께 앰비언트 모드를 진행해주신 이제 딜런 원웅님께서는 이제 인프라 쪽을 집중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인트로는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원래 어떻게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었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는 인그레스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인그레스를 사용하지 않았었고, 우리가 처음 새로운 뭐 애플리케이션을 띄운다, 아니면 뭐 엔드포인트나 패스 프리픽스를 추가한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애플리케이션 추가할 때 헬렌 밸류스를 추가하고 AWS 리소스 관련된 부분, 그래서 AWS 뭐 LB 리스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타겟 그룹은 테라폼으로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 그룹 바인딩을 통해서 그 파드 IP를 타겟 그룹에 등록하는 식으로 저희는 이제 트래픽이나 인그레스 그런 라우트들을 이제 등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딱 그럼 이렇게 매번 애플리케이션 추가할 때마다 이런 AWS 리소스는 테라폼에서,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추가나 뭐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은 헬렌 밸류스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드시는 뭔가 그럼 이런 부분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귀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 매트릭 관련된 거나 모니터링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리를 했던 만큼 ALB에서 주는 어떤 크라우드 매트릭 아니면 엑세스 그리고 타겟 그룹에서 주는 매트릭들을 저희는 사실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과 같은 그런 좀 상황에서 서비스 메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왜 도입을 하기로 했었냐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아니면 거의 3-4년 전부터 메시 도입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건 사업이었는데 저희 CS라고 저희 분이 DevOps 매니저시거든요. 리드시고 저희 또 오늘 앉아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도 약간 이거 오세요, 공부해 오세요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냥 그걸 떠나서도 저희 뭐 보안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백엔드에서 뭐 다른 요청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사실 좀 서비스 메시를 도입할 거야 하고 미뤘던 이슈들의 요청사항들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번 뭐 3Q, 4Q에 도입할 거니까 이때 도입하고 나서 핸들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뤄왔던 이슈들도 좀 많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비스 메시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C레벨까지 온라인이 맞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수건 사이비스 서비스 메시를 도입하게 되면 너희 서비스 메시로 뭘 할 거야? 아니면 서비스 메시로부터 어떤 걸 기대해?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내부, 그러니까 저희 다른 백엔드 개발자분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원했던 기능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타겟 그룹이나 LB로 매트릭 많이 받게 되면 사실 인클러스터 요청들에 대해서는 그런 가시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시성을 갖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들을 사실 서비스 메시로부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 메시를 쓰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이스티오긴 하지만 저희는 이스티오와 링커디를 두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서비스 메시로 얻고자 했던 기능이 방금 보시면 막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서비스 메시라면은 사실 다 지원하는 기본 기능들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링커디가 이스티오에 좀 라이트웨이트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필수 기능들은 다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스티오가 아니라 링커디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리움도 사실 되게 요즘 언급이 많이 됐는데 CNI를 통해서 서비스 메시로도 이제 언급이 많이 됐지만 사실 실리움은 저희 입장에서 뭔가 CNI까지 이제 뭔가 eBPF 쪽은 좀 학습비용 과하다 생각해서 약간 미뤄둔 상태였고 링커리와 이스티오 비교할 때는 저희도 이제 다른 회사분들한테도 이렇게 건너건너 많이 여쭤보기도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스티오를 도입하는 과정이 늘 스무스하지 않지만 늘 뭔가 이슈 많이 겪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이스티오 써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사실 이스티오가 링커디에 비해서 뭔가 성숙도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티오를 이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티오를 고르게 됐을 때 그냥 바로 그냥 도입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고민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창 얘기했을 때가 25년도 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여기 CS가 이제 이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또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앰비언트 모드란 뭘까? 그리고 심지어 앰비언트 모드가 출시했다, 베타였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GA 단계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 시도해볼까? 그러니까 시도해본다고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면 이제 사실 사이드카 모드 말고 앰비언트 모드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기존의 서비스 메시라고 하면은 서비스 메시를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이드카 모드 형태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링커디도 그런 사이드카 형태고 이스티오도 지금 그래서 사이드카 형태였는데 결국에는 사이드카가 팟마다 벤보이가 이제 붙어있는 형태로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Z 터널과 웨이포인트로 이제 분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앰비언트 모드가 뭐라고 불리냐면은 사이드카 리스한 서비스 메시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파드마다 컨테이너가 그 엠보이가 뜨던 게 이제는 노드별, Z 터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프록시하는 거를 노드별로 띄우고 그다음 그 Z 터널은 L4 단계에서 프록시하고요. 오히려 이제 기존의 버추얼 서비스나 이런 걸로 그런 라우팅 정책이나 폴리시를 하던 부분들은 L7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웨이포인트에서 이제 하고 그 서비스들 웨이포인트 어태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차이점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얘 끝까지 넘어가고 그럼 얘의 이제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많이 꼽는 게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리소스 절약이고요. 이 원래는 엠보이가 클러스가 커질수록 애플리케이션 수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계속해서 엠보이를 한 개씩 다 어태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모두 단위로 그 프로시가 없기 때문에 리소스 절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컨트롤 플레인 부하 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이제 이스티오 팀이 지속적으로 이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제기하던 문제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클러스터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
컨피그, 그러니까 엔보이 컨피그,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도 커지고 그다음 그 정보들을 전파해야 되는 사이드카의 개수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티오 팀에서도 폴리노미얼 스케일링 프로블럼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이드카가 엔보이의 개수가 파드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드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터널이 늘어나고 중앙에서 웨이포인트가 이걸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컨트롤 플레인이 반리니어하게 부하가 증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스티오 팀이 이제 주장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K8S 게이트웨이 API인데 사실 이제 허니스 인브레스가 아시다시피 그 피처 프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API에서 많이 봐주고 계신데 저때 당시에는 사실 앰비언트 모드가 게이트웨이 API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고 사이드카는 사실 분서가 되게 그 이스티오 API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이드카 모드도 게이트웨이 API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앰비언트 모드를 도입한다 했을 때 이런 게이트웨이 API 도입도 조금 딸려오는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점만 있냐 하면은 사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단점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기존에는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과 사이드카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이드카나 엔보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팟에 문제가 갔지만 이제는 Z-터널이라는 애가 노드 위에 있는 모든 팟들에 대한 프록시를 하기 때문에 Z-터널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영향 범위가 사실 그 노드로 퍼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물론 중간중간 홉이 늘어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낮은 성숙도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그래서 아직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사실 앰비언트 관련해서는 레퍼런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성숙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목부터 스포일러지만 저희는 이제 앰비언트 모드를 선택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이스티오랑 링커디를 고민했을 때도 분명 링커디를 내려놓은 이유가 낮은 성숙도 때문이었는데 레퍼런스가 부족해서였는데 이번엔 앰비언트 모드는 낮은 성숙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조금 메인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일단 1번 부분은 1번 장점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 저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조금 많이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도입하고 테스트해보지만은 우리가 좀 그런 큰 체인지들, 큰 디프들, 좀 큰 스택을 도입할 때는 얘가 지금 인프라 커지는 스케일에서 2년, 3년 뒤에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두 번 일하지 않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티오 팀의 방향성 자체가 좀 앰비언트로 가는 거, 앰비언트를 서비스 메시의 투비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독스나 블로그에서도 앰비언트 모드에 대한 좀 진심을 많이 미쳤었고 그 다음에는 물론 앰비언트가 더 구현할 기능이 많아서도 있지만은 메인테이너 분들의 커밋을 봐도 이분들 약간 앰비언트 진심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 팀은 일단 약간 초기 투자 혹은 약간 저점 매수 느낌으로 앰비언트 모드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앰비언트 모드 결정이고요. 이제 시작 같은 경우도 타임라인으로 저희가 1월부터 뭐 조금씩 가보려고 하는데 먼저 처음에는 이제 1월은 사실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계속 서비스 메시를 도입할 거다 했지만 사실 저희도 당장 앞에 급한 이슈들이 많았고 그래서 뭔가 킥오프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 메시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스티오도 되게 좀 재밌어 보여서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홈서버 클러스터에 앰비언트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공부해보고 이때 조금 그냥 먼저 좀 의지를 좀 내비쳤던 것 같아요. 팀에. 그 다음에는 3월부터 사실 실제 프로젝트가 킥오프가 됐는데 이때 그래서 3, 4월에 좀 시간을 받아서 실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는 똑같이 사이드과 앰비언트 어쨌든 비교는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데브 클러스터에 2개 더 설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는 진행했던 리니어 이슈들 링크를 좀 실제 리니어 이슈들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타임라인 진행하면서 이달에는 뭐 어떤 것들을 했고 이달에 어떤 것들을 했고 이제 보면서 좀 지나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설치해보고 뭐 사용해보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프로덕션에 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 체크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사실 앰비언트 모드뿐만이 아니라 뭐 이스티오를 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K8S 게이트웨이 A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K8S 게이트웨이 API 그 문서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 그 문서에 맞게 이스티오 도구를 구현해놓은 구현체잖아요. 그래서 HTTP 라우트를 어떻게 설정했을 때 앰비언트 모드나 이스티오에서 이런 식으로 트래픽 플로우가 바뀐다, 동작한다 이런 것도 좀 정리해서 공부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는 또 사실 뭐가 실제로 계속 뭔가 진행했다기보다는 대부에다가 설치해놓고 문제 있는지 보기에 시간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때는 그 대부 스테이지에 설치해놓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트러블 슈팅한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뭐 그 이외에 프로덕션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뭐 로드 테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헬름 차트 를 재구성하는 거에도 사실 논의를 좀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나 뭐 라우팅 관련된 것들은 테라폼에서 AWS 관련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거를 여기다 넣어놓다 보니까 이제는 게이트웨이 API를 쓰면 그런 라우트 관련된 것들도 차트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차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섞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는 까나리도 배포한다고 했는데 그런 까나리들을 어떻게 제너럴 차트에 잘 녹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시작하게 되고 프로덕션에서도 사실 저희 아마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렇지만 대부에서 웬만하면 다 걸렸으면 좋겠지만 운영 환경에서 운영을 해봐야 사실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롤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 테스트를 이미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환경에서 했을 때 좀 스파이크들이라든가 며칠에 걸쳐서 엠보이 사용량 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걸 사실 사이드카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사실 이스티오에서 되게 제너럴하게 만나는 그 503 에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대부에서 이미 다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503 관련해서도 또 다시 맞고 뭐 Z터널 리스트 CNI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프로브는 통과했는데 왜 실패했어? 라는 식으로 해서 프로브는 어떤 조건으로 걸리는지 Z터널 리스트 CNI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고 나서는 뭐 마무리였죠. 마무리하고 뭐 또 그 다음에 저 만났던 이슈들 계속해서 뭐 문서화하고 그 다음에는 매트릭 같은 것들 이제 그래프나 패널 추가하고 알람 설정하고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이제 쭉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월, 11월에 가서야 사실 이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받던 메인 API 서버를 이제 스티오 앰비언트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결국 1월부터 하면은 한 10개월, 그다음 3월부터 하면은 한 8개월 정도의 여정인데 한 8분 정도의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말하면서 긴장했는지 말이 좀 빨랐나. 네. 그래서 일단 진행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앰비언트 모드를 도입했다라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테크블로그를 냈는데 이때 많이 받은 질문들이 다음과 같았어요. 일단 딱 봐도 8개월만큼 프로젝트를 뭔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째 보면 되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물론 8개월을 풀로 썼느냐 하면 그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풀로 쓴 거는 한 3개월, 3, 4개월인 것 같고 그 사이는 사실 뭐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대응해야 할 때마다 혹은 어떤 뭐 차트를 변경해야 할 때마다 뭐 싱크가 항식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많은 시간인 거 맞으니까 많은 시간을 썼을 때 뭐가 달라졌냐 혹은 앰비언트를 투입할 가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사이드카를 쓰시던 분들이 뭔가 프로덕션에 앰비언트를 도입한다 했을 때 이슈가 좀 있던데요 혹은 뭐 옮겨도 마이그레이션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또 한 가지 있고 아니면 지금 서비스 메시를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스티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사이드카랑 앰비언트 모두 고민이 좀 되던데요? 라는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일단 1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카에서 앰비언트 모드가 한 게 아니라 사실 앰비언트 모드로 이용해서 서비스 메시 자체를 도입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뻔한 이야기인데 서비스 메시의 장점이 사실 앰비언트 모드의 장점으로밖에 설명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들 그래서 테라폼이랑 K8S를 분리해서 설정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되게 편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뻔한 건데 사실 다른 어떤 걸 갖다 대도 작업자인 입장에 저로서는 이게 체감이 진짜 많이 되고 물론 이거는 굳이 앰비언트 모드나 서비스 메시가 아니라 인프레스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런 뭐 이스티오라고 하면 사이드카 모드라고 하면 이스티오 API 저희 같은 경우에는 K8S 게이트웨이 API죠. 그런 또 이스티오의 SDN 루제나 엠보이 필터를 이용한 재료가 있는데 이거를 왜 이제 좀 굳이 적어놨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서비스 메시 고민을 했을 때 사실 도입한 그 서비스 메시 기대하는 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거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근데 막상 할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케이퍼빌리티가 생기니까 저희가 몰랐던 좀 숨은 그런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숨은 기능이 아니라 좀 뻔한 기능이지만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기존에는 뭔가 같이 간단한 뭐 리다이트나 패스 리다이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추가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메시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서비스 메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크러스트 요청들에 대한 매트릭 혹은 액세스 로그들이고요. 네 번째는 사실 저희보다 백엔드 팀에서 훨씬 더 많이 고생해 주시는 거지만 이제 원래 메인 API에서 담당하던 것들을 온전히 어스 전용 서버로 분리하고 이스티오의 어토라이저 폴리시 이용해서 이제 중앙 어스 서버로 분리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술적으로는 이게 다 체크가 됐는데 아르고라우시랑 이스트를 사용해서 체크는 했지만 저희가 아까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플랫폼에서 까나리 래퍼를 잘 지원드리려면 어떤 UI가 필요하냐, 아니면 그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까나리 래퍼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좀 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엔보이 모드 특징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장점을 그냥 그대로 좀 흡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인그레스를 안 써서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결국엔 기존에 있던 거에서 K 플러스 게이트웨이 주제가 생겼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기능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프로덕션에서는 사이드카 모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 프로덕션 기준으로 얼마큼 리소스 차이가 있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미 저희는 그래서 앰비언트 썼으니까 리소스 좀 적게 나오겠지 했는데 막상 클러스터 전체로 비교했을 때 앰비언트 모드를 써도 이 이스티오가 차지하는 메모리 많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카 모드 썼으면 더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블로그의 첫 번째 글 중 하나인데 저기 이제 저희가 좀 측정했었던 그다음에 이스티오 팀에서 얘기하는 그 사이드카와 엠보이 모드, 앰비언트 모드의 이제 리소스 사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스티오 D도 원래 걱정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생각에 저희 클러스터 입장에서 컨트롤 플레인 솔직히 그냥 HP만 잘 설정해도 우리 딱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LLM이 나오면서 개발자분들이 만들어낸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가 좀 새로운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CS네요. CS가 달별 생겨날 리소스를 알려주고 계신데 이게 지금 리소스가 저만큼 늘었다. 저 개수로 늘었다 하면 새로 생겨난 리소스가 달별 저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물론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추가해주고 계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스티오 D에서 튜닝 관련된 걸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미 운영 시간에 이스티오 D가 맥스 레플리카를 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벌써 다가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사이드카 모드였다면 훨씬 더 이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 오늘 발표에서 많은 걸 또 얘기하기 좀 어려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앞에 앰비언트 모드 동작 방식이나 인터널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저희가 앰비언트 모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결정 과정들이 있었는지,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소개드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레퍼런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앰비언트 모드는 저희 입장에서 좀 배운 점, 저희 입장에서 경험했던 거를 그래도 이거는 블로그로 꼭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1년 전에 진행한 건데 이제서야 사실 블로그 작성을 완료를 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편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인 어떻게 앰비언트 모드 결정이 됐는가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앰비언트 모드 컴포넌트의 역할 하는 일들을 보게 있고요. 2편은 이제 엠보이 컨피그 기준으로 엠보이 컨피그 덤프하는 거 보고 아이디 클라이언트에서 팟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앰비언트 모드 딥다이브 해요. 3-1편이 노동사 에러들, 그러니까 앰비언트 모드에서 노동사 에러들, 그 다음에 3-2편이 이스티오 CNI와 Z 터널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가 업그레이드 방법인데 사실 그 이스티오 앰비언트 모드를 버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 문서에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 슬랙 앰비언트 채널에서도 외부 개발자분들도 질문을 많이 주세요. 이거 이스티오 앰비언트 모드는 버전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유실이 없냐, 다운타임이 없냐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답변도 많이 사실 조금씩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지금 버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좀 럼북 형태로 적어놓은 게 3-3편입니다. 4편은 두고 있고요. 그래서 좀 트러블 슈팅, 운영 과정에서의 좀 느낀 점들은 이 테크블록으로 제가 조금 추가를 맡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그냥 앰비언트 모드 어땠냐, 아니면 약간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회고를 하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서비스 메시도 약간 처음이었고 저희 팀에 사실 이스티오를 경험했던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처음부터 베이스부터 시작했던 거였고 일단 첫 번째는 확실히 저 파드에서 모드로는 그 자유로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존에는 사이드카이가 이스티오 게이트웨이는 좀 문제가 치고 이제 자취하고 우리가 사이드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파드에 무슨 문제가 잡힐 텐데 이게 Z 터널에 문제가 생기거나 웨이포인트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웨이포인트가 어태치된 모든 서비스들 혹은 이 Z 터널에 프록시해주는 그 노드의 컨테이너들이 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모니터링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어디서 뭐니 문제가 생기지 빠른 탐지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풀스가 조금씩 실패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초기 학습 비용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새로 생겨난 컴포넌트들도 많고 그다음 H본이라는 것도 못 쓰고 뭐 이렇고 그다음에는 이게 패스에서 이게 기존 사이트 타입에서 홉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냐를 찾는 과정도 조금 걸리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좀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하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사실 이런 걸 프로덕션까지 올리면서 팀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슈가 생기면 다 같이 엠보이 닥스 열고 소스코드 이제 대리점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엠보이 컨피그 덤프 뜨고 그건 네트워크 까봐야 할 것 같은데 하면 패킷 덤프 뜨고 사실 이런 게 조금 이런 과정 자체가 좀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팀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얻은 점이죠. 사실 얻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시작한다면 뭐 프로젝트적으로 시작한다면 뭐가 잘하는 점, 뭐가 아쉬운 점일까 생각하면 첫 번째는 문서와 문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이게 아직 체감이 되고 왜냐하면은 이게 어차피 1년 전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문서가 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어떤 뭐 우리 조사를 했고 의사결정들이 있었으며 트러블 슈팅이 있는지를 꾸준히 분석을 했고 여기 보이시는 이게 저희가 앰비언트 총정리 문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리서치했던 거, 뭐 동작 방식, 사용법,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사용법, 그다음에는 뭐 트러블 슈팅 했던 기록, 그다음에는 그 이외에도 리서치했던 기록들을 여기에 다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쓰여요. 아직도 쓰이고 트러블 슈팅 할 때도 열어보고 또 새로운 케이스 추가되면은 또 추가하고 심지어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또 뭐라 생각하냐면 저희가 문제 생길 때 요즘 LLM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실 데브옵스도 트러블 슈팅 할 때 이제 그 그래프나 MCP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많이들 해주시는데 앰비언트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AI가 앰비언트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때 이 문서를 밀어넣으면 이제 약간 우리 팀과 비슷한 이해도로 이 LLM이 또 앰비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장점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 큰 장애 없이 이슈가 아예 없던 건 당연히 아니지만 잘 자란 이슈도 많았지만 큰 장애 없이 앰비언트 저희가 완료했고 일정으로 그냥 버퍼를 두는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반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버퍼 생각해서 한 2개월 더 추가했었어요. 근데 버퍼를 다 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사실 8개월을 해서 이제 이 끝났었고 아쉬운 점은 뭐 사실 다른 프로젝트도 비슷할 것 같지만 대부에서 모든 프로덕션 가기 이전에 이슈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 살짝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운영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거 다 체크했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또 문제 생기니까 다시 또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갔다 돌아왔다 하는 것들이 좀 잦았어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끌리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어쨌든 서비스 메시 도입이라는 거의 시작점 자체가 계속해서 팀에서 필요하다, 수반 사업이었다,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이점을 주고 케이퍼빌리티를 주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지만 정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비스 메시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풀고 싶어로 시작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서비스 메시 도입한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걸 잘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좀 더 잘게 쪼개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했다면 더 컴팩트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CS나 이제 저희 매니저는 이 STO, 엠보이 뭐 이렇게 이해도 높이는 것까지 하나의 프로젝트 시간으로 잡았다라고 하고 그 부분도 공감을 해서 프로젝트가 실패했거나 시간을 많이 썼다, 시간을 과하게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한 30분 좀 걸렸는데요. 일단 저가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고생해 주신 딜러한테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 이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